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적장애 아동의 특성과 자폐 아동의 정의 분류 학습하겠습니다. 지적장애 아동의 특성은 우리가 모든 보는 것, 듣는 것이 대뇌로 전달될 때에 그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에서 들어온 그 정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분류를 하고 또 기억 속에 저장하고 다시 또 기억해내고 그리고 또 인풋된 것을 아웃풋 인출하면서 실행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지적장애 아동은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이나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하기에 굉장히 그 능력이 결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료를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핍되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서 우리 대뇌에 인지되고 우리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추론하기도 하고 또 이 가설을 검증하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결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언어 발달에 있어서는 이 인지 발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사고가 되어지면 또 사고되어진 대로 언어가 나오고 또 언어를 사용함에 따라 사고가 달라지는데 지적장애인은 인지 발달이 지체되기 때문에 이 언어 발달도 사고 발달도 함께 지체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언어로서 우리가 발음을 하는 것, 조음, 그 다음에 음성, 말더듬, 유창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표현이 열등할 수 있습니다. 말더듬이 좀 심한 습관적인 말더듬 이런 것보다도 표현이 유창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창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용 언어, 자기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이해 언어입니다. 그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가 부족합니다. 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문자 언어 익히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화 기술도 그 다음에 또 지시를 주고받고 하는 중요한 문제 결정 이런 것도 또 듣고 전달하는 이런 것 다 언어 영역인데 지적 발달이 지체되면 지적장애인은 언어 발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인지와 학업적 특성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지적장애 아동은 학습 능력과 주의 집중력, 그리고 기억력, 추론 능력, 사고력, 일반화 능력, 창의력 등에서 일반 아동에 비해서 많은 낮은 수준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적 영역이, 인지 영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학업 성취에는 이제 갈수록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아주 정체된 것이 만성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적인 문제는 어떤 약물 치료라든지 그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고쳐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학업에서는 만성적으로 문제를 안고 가야 합니다. 특히나 장기 기억 더 안 되죠. 단기 기억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들었던 말도 금방 들었던 말도 자 엄마가 이제 뭘 시키면서 가게에 가서 주스를 한 병 사오너라 하면 가다가 잊어버립니다. 단기 기억이 그만큼 짧죠. 이렇게 문제를 자발적으로 학습하거나 기억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동기부여도 잘 안 됩니다. 그래 아주 무력감이 아주 또 가다가 잊어버리고 또 하다가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런 것이 무력감이 아주 만성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욕 자체도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새로운 자료를 부딪혔을 때 그다음에 학습으로 주의를 어떤 이동하는 문제 계속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음 자리로 이쪽으로 옮깁시다 하면 거기도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회 정서적 특성은 지적장애 아동은 또래 친구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그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소외감 당하는 감정을 자주 느끼잖아요. 자기가 친구들하고 사귀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그리고 친구들과 좀 다르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복잡한 감정은 없지만 그래도 항상 이 지적장애 아동은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아개념이나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적으로 좀 낮다 할지라도 적응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학급에서 학습한 기술을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재현을 해내야 되거든요. 자연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그 지적 상태에 따라서 매우 열등합니다. 경도 정도, 중등도 정도 되면 그래도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아주 초중도 이런 경우는 또 중도 이런 경우에는 도와줘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적응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 전략 마찬가지입니다. 차별화된 교수 전략을 선생님들이 많이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르치다가 안 될 때는 옆에 잘하는 친구, 좀 그래도 다정한 성품을 가진 친구들을 함께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니? 네가 한번 가르쳐줘봐. 이제 예를 들면 수진이한테 한번 물어봐. 이러면 그 또래 간에 서로 이렇게 눈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눈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또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거, 그런 거 모델링이나 시범이나,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학습 지도를 좀 차별화된 교수 활동을 할 때에 그래도 좀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가 제공되는 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학급에서나 그리고 내가 맡은 아이 중에 어떻게 하면 저 지적장애 아동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을 터득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연구해서 또래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게 하고 또 시범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주는 그런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 기능이 가능한 지적장애. 그래도 좀 도와주면 학습이 가능하고 학교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적장애는 IQ가 55에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2학년에서 5학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병행이 조금 떨어지긴 해도 되는데 6학년 올라가거나 중학생 되면 특수교육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적응 기술도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가서 도와주는, 그리고 또 좀 제한적으로 늘 붙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어려울 때도 도와주고 이러면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아주 보호고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지급도 되고 그 다음에 좀 보호도 받기도 하고 이런 정규직이 그리고 또 임시직도 취업 가능합니다. 장애인 고용법이 요즘 만들어져서 모든 회사에 중소기업 같은 데도 그 다음에 공직사회에서도 정규직이나 임시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 가능한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훈련 가능한 지적장애는 자조, 기술, 그리고 또 학습 이런 영역에서 조금만 훈련을 시키면 그래도 훈련 가능한 지적장애는 중정도 정도 됩니다. 중등도 이렇게 아주 중도나 초중도는 안 되죠. IQ가 40에서 55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중적인 지원이 이렇게 계속되어질 때는 보호 고용 형태의 취업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똑같은 일을 보호받으면서 또 직업도 가지면서 할 때에 오랫동안 취업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도가 아니고 보호 고용 형태의 취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폐성 장애 아동입니다. 앞서는 지적장애
아동이고, 그 다음에 자폐성 장애 아동. 자폐성 장애 아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의하면 제일 문제가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의사소통이 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자기를 닫아버리잖아. 자기를 폐쇄시켜버리잖아.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그 폐쇄의 정도가 심각 수준에 되면 이제 사회에서 친구들과 그 다음에 이웃들과 직장 그리고 가족 간에도 의사소통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 의사소통이 안 되면 생활 자체가 결함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자폐성 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자폐성 장애인, 그 자폐성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 그 자폐성 장애인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꼬집어서 이쪽이 이런 성향이야 저런 성향이야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자폐증을 띠는 정상 발달의 단계가 이제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친구를 사귄다든지 그다음에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이제 요 정도로 시작을 해서 자폐의 정도가 심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전반적으로 자기를 닫아버려서 어떨 때는 언둔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적인 단계가 좀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만 좀 자기를 닫는다든지 어떤 특정한 기능에 대해서만 그 능력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단계는 잘 나타나는 것이 뭐 잘 안 보이고 계속해서 이 기능이나 능력 장애를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수시로 가서 도와줘야 돼. 이게 늘 붙어 있지는 않는데 그런 게 필요하면 우리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자폐성 장애로 인정하고 또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는 그 현재나 또 과거에서 다양한 맥락에 걸쳐서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결함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장애는 이제 인지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자폐성 장애는 인지 능력은 지적장애 아동만큼은 되지 않고 정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자폐가 어릴 때는 정상 범위에서 조금만 빨리 도와주기도 하고 하면 경도로 넘어가고 경도가 그래도 정상적인 아동의 조금 이렇게 낮은 수준이지만 자폐성 장애 진단을 못 받을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자폐성 장애의 가장 특징은 지능이 낮은 것보다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그리고 어떤 환경과 인간과 그 다음에 사물과의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것이 최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이 더욱 결함됩니다. 말로 하는 것도 잘 이게 자기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표정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거의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관계의 형성과 유지의 결함. 그리고 이제 현재 심각도에 따라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자폐성 장애 아동을 이렇게 정신질환 진단 통계를 내면서 약간의 정신질환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달장애 아동의 범위 내에 지적장애와 그 다음에 정신적인 발달이 좀 떨어지는 자폐성 장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이 비슷합니다. 현재와 과거 병력상 아주 제한되고 반복적인 패턴 행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앞페이지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 그 다음에 또 관계 형성 이런 것이 자폐성 장애에서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지적장애 아동하고 비교해보면 지적장애 아동은 또 성향에 따라서
사람에게 붙고 사람하고 가까이 하게 하고 자기를 막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열어주면서 그냥 늘 웃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폐성 장애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웃는 아이가 별로 많이 안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다음 반복적인 그 근육 운동이나 사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막 돌아가는 물질, 우리가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 바퀴가 막 돌아가는데 이렇게 굉장히 집중을 하는, 자기 손을 막 이렇게 흔든다든지 근육을 막 뜬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는 감각에 대해서 약간 감각에 대한 반응이 약간 잘못된 것처럼, 쉽게 말하면 감각 자극에 약간 고장이 난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래서 어떨 때는 아주 민감하게, 어떨 때는 너무 둔하게 감각적인 측면에서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6살 아이가 그 음악을 그 클래식 음악을 1시간씩 집중하고 듣고 있는 것은 보통 아이로서는 있기 어려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근데 그게 그냥 몰입하는 거예요. 딱 몰입하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어머니는 우리 아이는 클래식을 1시간씩 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폐 성향을 발견을 못한 거죠. 근데 그 아이는 넘어져도 피가 철철 나는데도 다른 애 같으면 울고 난리가 날 건데 안 울어요. 그냥 웃어요. 괜찮은데도 괜찮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감각에 대해서 반응이 과도하게 민감하거나, 그렇다고 또 앉아있다가 자기가 앉아있는 카펫이 한쪽을 접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냥 이거 접어졌다고. 네. 그럴 때 교수님이 운영하는 그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고. 근데 교사는 항상 이 친구가 ADHD 성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폐성 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약간의 자폐성을 띠는데 자폐성까지는 아니니까 빨리 어머니가 조치를 해주셔서 좀 도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줍니다. 그다음 자폐성 장애가 미국에서 진단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그 스펙트럼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에 표 7-1에 많은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많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명시하는지, 자폐성 장애가 오래 진행되면 지적 손상이 동반될 수 있거든요. 근데 동반되는 아이가 대부분인데 지적 손상이 크게 동반되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지적 손상이 동반되느냐 동반되지 않느냐, 이거를 주의 깊게 명시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 손상이 많이 동반됐느냐 동반되지 않느냐. 그 지적장애 아동은 그 언어를, 모국어를 습득할 때에 그 언어의 패턴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언어를 더듬거나 그 다음에 손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근데 자폐증 아이들은 반향어를 많이 쓰죠. 아까 감각에 약간 이상적인 무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말을, 예를 들어서 현수야 밥 먹자, 자기가 그걸 받아서 예 하면 될 걸 현수야 밥 먹자, 현수야 밥 먹자, 현수야 밥 먹자, 이렇게 하는 자폐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상이 어릴 때는 그냥 들어줄 수 있는데 커서도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폐성 장애 아동을 진단할 때에 언어 손상이 동반되는가 동반되지 않는가를 주의 깊게 보고 명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학적 또는 유전적 상태나 환경적 요인과 어떤 요인과 연관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전적인 상태 같으면 이제 후천적인 환경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주면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관련된 의학적 또는 유전적 상태를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다른 신경발달 장애나 정신장애 또는 행동장애와 연관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관련된 신경발달장애나 정신장애 또는 행동장애를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 신경발달장애가 이제 호전될 때에 그 아이의 어떤 강점으로서 받아들이고 교사가 통합교육이나 특수교육 그리고 또 의료적인 치료를 할 때도 충분히 참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긴장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정신장애와 관련돼서 긴장증의 관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대인관계가 어렵고 사회상호작용을 하기가 두려운 아이에게 왜 못하느냐고 막 야단을 친다든지 그 다음에 막 갑자기 막 빨리 엄마는 고쳐주고 싶어서 여기 데리고 다니고 저기 데리고 다니다면 그 아이는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더 어떤 그 자폐성의 부분이 그 회로가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증과 그다음 다른 병이 함께 있는지 공병이 확인되어지면 여러 가지 자폐성의 그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부류인지 저런 부류인지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을 잘 세밀하게 면밀하게 분석해서 연관된 긴장증, 공병성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것을 상당히 주의 깊게 명시하도록 규칙으로 법으로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폐성 장애의 스펙트럼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가? 그냥 자폐라서 다 자폐가 아니죠. 우리가 지적장애도 이렇게 경도, 중등도, 중도, 초중도 이렇게 있듯이 자폐성 장애, 일반적으로 보는 자폐성 장애, 그 다음에 아스퍼거 증후군, 그 다음에 아동기 분개성 장애, 그 다음에 레트 장애, 그 다음에 비전형성 전반적 발달 장애, 이렇게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발달 장애, 그 다음에 미국의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그 발달 장애 범주 내에 속한 자폐성 장애 아동을 분류하는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기준에서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로 정의하면서 사회적 의사소통, 이건 자폐성에 꼭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아까 손을 막 돌리기도 하고 말도 반복적으로 하고 특성 그 정도에 따라서 심각도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교과서의 책 7-1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3수준은 좀 약한 것이고 2수준, 1수준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자폐성이라든지 뭐 비전형성 발달장애 뭐 이런 자폐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성 발달이 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자신감 없어지고 우리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용어가 어려운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입니다. 자폐증의 한 일종 종류인데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스퍼거 증후군인 친구들은 눈 맞춤이 잘 안됩니다. 눈을 정확하게 쳐다보는 거 잘 안됩니다. 우리 자폐성 아이에게 눈 맞춤 잘 안된다는 말 되게 많이 들을 거예요.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흔히 있어요. 같은 자폐성 중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얼굴 표정, 비언어적 표현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프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그냥 뭐 어른이들을 보기에는 참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기쁘고 슬프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감정 표현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소통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 소통 의욕이 떨어지면 사람이 가까이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뇌의 일부 영역에서 구조적인 신경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히 치료적인 방법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자기중심적입니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교류의 지장을 받는 행동은 이거는 자폐성 아동의 보통 일반적인 것이지만 소통 의욕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교류에 대해서도 많이 거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근데 표준화된 치료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많이 개선될 확률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스퍼거 증후군의 이 부분에서는 다른 거는 다 떨어지는데 그냥 사람하고 소통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자기 혼자 연주를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주 세밀한 부분에 어떤 만들기를 조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그 지적 장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다른 자폐 스펙트럼 장애보다는 약간 그 자폐 성향이 약한 점이 있습니다.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도 가능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죠. 아주 어릴 때는 이 자폐성 아스퍼거 증후군 이걸 잘 눈치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같이 또래와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는 사실은 있지만은 또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에게 아주 집착을 하고 특히 그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주 이제 잘 보살펴주면 아주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언어 발달이 정상적이거나 약간 늦은 정도인 점이 다른 자폐성 장애와 다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발견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 발견할 경우도 있습니다. 교수님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우리가 볼 때는 확실히 자폐성 장애 아동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10대에 아기를 낳게 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받아서 키웠습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관계는 너무나도 정상적인 관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유치원에 와서 친구들하고 생활이 안 되고 영락 없이 자폐성 장애의 그리고 이제 교수님은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이쁘고 말 잘 통하는 애가 왜 자폐성이냐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집착하고 자기가 항상 생활하면서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된 사람하고는 너무나도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는 사회적 작용이 안 되지만 관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좀 더 지켜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저 유치원 때 발견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분리불안장애나 기억상실, 난독증, 그 다음에 언어장애, 그 다음에 유아적인 행동, 또 무엇을 빠는 행동, 배변장애, 비만, 극단적인 편식, 그 다음에 다른 각종 장애 질병이 동반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거동 기능까지 상실하게 되는 아주 어릴 때에 안 고쳐진 발견을 못해서 계속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 분리불안장애 아이들도 그런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 너무나도 기억이 상실되고 난독증 이렇게 있을 때는 처음에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 하지만 그걸 좀 더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주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장애보다는 조금 약하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런 것도 같이 동반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 붕괴성 장애입니다. 소화기 붕괴성 장애가 레터 장애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레터 장애는 돌 지나서부터 한 2살 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자라다가 그 다음에 그 뒤에부터는 이제 성장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근데 소화성 붕괴 장애를 다른 말로 하면 유아 치매라는 말도 그런 이명이 있기도 합니다. 그건 한 2살도 지나서 만 2, 3세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한 4살 많게는 5살까지도 정상적으로 자랍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자랐는데 그동안 언어도 발달되고 정신적인 수준도 어느 정도 갔는데 멈추는 거예요. 이 증상이 심하면 이 알았던 언어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기억도 그냥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까 그 아스퍼러존을 앓으면서도 다른 것과 공병이 될 때에 뭐 기억장애, 그 다음 배변 상실,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유아 버전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성 치매라는 그 이명도 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소화기 분개성 장애라는 자폐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자폐성 장애 1급이 되어버립니다. 1급은 좀 심한 거죠. 75% 이상이 지적 장애로 됩니다. 왜냐하면 알았던 언어나 기억이 다 상실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적장애 1급 정도 수준을 가질 수 있고 자폐증보다 더 많은 내전증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전증은 쉽게 말하면 경기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 신경, 우리가 정기적인 신호가 이 뇌에서, 우리 뇌에서 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신경과 신경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연결시켜주기도 하는데, 그런 연결과 신호, 정기적인 신호, 이런 부분이 체내에서 이상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때, 그때 내전증이, 어떤 친구는 내전증 하면 그냥 딱 넘어가기도 하고 조용하게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전증 증상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우리 소화기 분개성 장애는 자폐증보다도 예후가 아주 일반적인 자폐증보다 상당히 예후가 나쁜 유형입니다. 내전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내전증만 하는 친구들 수시로 하긴 하지만 나이가 가면 조금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혹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관질과 연관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 뇌 신경세포의 일시적인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도한 흥분 상태라든지 무의식적으로 발작 행동을 일으키는 이런 뇌 기능의 일시적인 마비, 만성적, 반복적으로 하나의 뇌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애기인데 벌써 한 3살 되는데 하루에 이 내전증이 막 20번씩 이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내전증 애들 되게 놀라면 뭐 몇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활동 말동, 그리고 평생 안 하는 친구도 있죠. 근데 하루에 10번씩 하는 그 유아는 이렇게 딱 병원에 누워있는데 딱 밥 먹다가도 이런 내전증이 일어나면은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갑자기 딱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들고 이따가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하루에 몇 번씩 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의사 말이 정상적인 뇌 활동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배우의 그 자녀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담임 목사님과 교인과 부모가 너무 기도 많이 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 수술을 해도 뇌를 너무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바로 걷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언어 발달에도 장애가 올 것이다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가 제대로 걷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전증이 거의 고쳐서 태어난, 병원 생활을 막 1년씩 2년씩 막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대뇌에서 서로 연결된 신경세포들이 미세한 정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그 정보 처리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방출될 때에 발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폐성 장애의 분류에 대해서 스펙트럼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폐성 장애의 특성이라든지 진단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